그 연준 인사들이 뭘 얘기하고 금리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 그거 신경 쓰는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될까, AI 오버 캐펙스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의장 중요합니다.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12명의 지금 집단 의사 결정 체제라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준의 역사를 보면 의장 한 명이 독단에 의해서 경제가 산으로 간다든지 정책이 산으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캐비넷 워시 새로 지명자가 올해는 일단 금리 내리는 신용하겠죠. 내릴 거예요. 아마 저는 2번 내리는 걸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경제가 너무 좋은데 즉 올해 성장률이 뭐 3%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금리를 2번 내린다. 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매파적인 의원들이 12명 중에 뭐 못해도 5명은 되거든요. 그리고 다 한가닥 다 머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 설득하다가 만약에 되치기 당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준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케빈 워시도 되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무조건 내리라고 트럼프가 소송 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제가 너무 좋아서 좋은데 금리를 너무 완화적으로 내린다. 그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봐요. 설득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고 주식시장이 잠깐 반짝했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치기 당한다. 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위험은 제 생각에는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기준금리와는 관련이 없이, 관계가 없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연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잖아.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베어 스티프링이 되는 거죠. 장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수익률 정상화 과정을 보일 거고, 그래서 사실은 케빈 워시가 5월 이후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처럼. 청문회가 진행돼야 이제 뭐 약간 성격이 나오니까 시장은 항상 이런 상황, 뭐 이렇게 연준 의장이, 수장이 바뀌고 이럴 때는 미스터 마켓은 흔들죠, 시장을. 너 좀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어. 그리고 흔들어서 시장이, 그래서 막 이렇게 휘청거리졌잖아요. 그날. 휘청거리고 다시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 하면 이제 상원 뭐 지금 24명이잖아요, 상임위가. 그걸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제 계속 색깔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거, 뭐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고? QT를 하면 금리를 내릴 룸이, 여지가 더 커져. 지금 그 얘기인데 시장은 이것도 조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떻게 얘기할지.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뭐 관세 인플레이션은 오지, 경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2.5% 이상, 3% 가까이 성장하지. 그런데 QT를 한다? 그건 오케이. 근데 QT를 하는 이유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시장은 잘못하면 금리를 내리는 효과는 경제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기지 금리라든지 오토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금리 내리고,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체대조표 축소는 어설프게 하면
지금 가뜩이나 매년 지금 올해도 다음 회계년도에도 한 그 국채 발행량이 8%인가 증가할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이 수축되면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죠.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거기다 관세 반환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잘못하면. 예, 시장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미스터 마켓은. 얘가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지, 약간 궤변 비슷한 뭐 QT 하면서 금리를 내린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하지. 그 다음에 그게 현실에,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현실 경제에서 그게 투영이 될지. 그리고 근본적인 게 금리를 내린다고 경기가 좋아지느냐? 제가 세어봤어요. 1950년 이후에 70년간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경우가 14번이었더라고요. 14번 중에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막은 경우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 고작 20%. 나머지는 어차피 경제가 골로 갈 운명이었어, 사이클상. 내지는 그 타임렉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경제 크잖아요. 크니까 금리 내리고 경제가 돌았을 때쯤에 금리 인하 효과가 나중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올라갈 때 금리 인하 효과가 뒤늦게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하니까 그 효과가 그 다음 경기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그런 역할은 해요. 근데 올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할 거를 조금 덜. 그거는 인정. 그거는 인정. 사실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것처럼 얘가 안 맞았으면 키가 더 조금밖에 못 컸을 건데 그래도 그나마 맞아가지고 이만큼 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았을 때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케빈 워시의 너무 연준의 입에 그 연준 인사들이 뭘 얘기하고 금리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 그거 신경 쓰는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될까, AI 오버 캐펙스가 어떻게 될까, 지금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산업적인 부분, 사이클, 지금 핵심인 AI 사이클에 대한 오히려 어닝 모멘텀이라든지 사이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시간을,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쓸데없어요. 네. 그래도 자료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 지금 다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그 경기 침체 기간이고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음영되어 있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안 온 경우가 뭐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연준이 경기를 잘못 읽었든지.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요때. 80년대 중반이었죠. 그리고 요때도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침체가 한참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 거죠, 요때도. 그런데 대부분은 경기 침체 다 왔어요. 금리 내릴 때. 지금 뭐 요거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아요. 낮지 않은데 올해 너무 저는 아까 조금 전에는 굉장히 이게 올해 주가가 빠지면 이것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도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은 것은 맞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0.5%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0.5%가 코로나 때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였고 일본 금리도 마이너스 1%였어요. 10년물이. 이게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0.5%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경기가 돌았으니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원동력,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에브리싱 랠리를 일으켰던 모든 출발점이 초저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금리에서 이제 시작해서 부동산도 올라가고 뭐 하다가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왔군요. 네. 네, 0.5%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초저금리에서 이게 에브리싱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거고, 그런데 에브리싱 랠리를 촉발한 이 초저금리의 메리트는 이번에 사라졌다. 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다. 왜 높아졌냐? 돈을 이렇게 쓰니까. 네. 정부의 재정이. 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게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의 YOY 혹은 전월비가 아니고 지수 인덱스 자체예요. 1984년을 100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수 자체가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때 네. 실기를 했던 거죠. 네. 파월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템퍼러리라 얘기하면서 첫 금리 인하가 기억나실 거예요. CPI가 8%대 금리 인상이 네, 7.5%가 8%에서 네.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CPI가 네. 그때 템퍼러리라고 네. 주장을 했고 네. 그런 연준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재정 적자가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는 미국입니다. 일본 말할 독일마저도 그렇고 네. 미국인데 네. 이런 상태에서 그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계속 그 채권 국채 발행량이 올라오고 텀 프리미엄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야, 한번 채권을 숏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채권 금리가 언제 올라가지? 이거 아마 노리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너무 올라가기 쉬운 환경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올해 주가도 좋고 경기도 좋대. 아, 이거는 나이스다. 이거는 땡큐지. 이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주식시장에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이제 페드의 어떤 정책을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드가 항상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헛발질을 하는데 어떤 헛발질을 할지를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한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계속 뭐 네.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전에 비해서 올해 어닝에 대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잖아요. 계속 그 서프라이즈가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프라이즈가 멈출 때, 멈추기 직전 뭐 D- 얼마 기간, 이때가 주가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게임은 거기에 있는 거지. 연준은 어차피 올해 매파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리고 인하를 적게 한다는 얘기는 기업 이익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퉁치자고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에 삼성전자 이익 가지고 이익 전망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익보다는 주가가 좀 천천히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주가가 많이 가죠. 네. 지수가. 네. 그래서 PER로 볼 때 한 대여섯 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네, 그렇죠. 앞으로도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어제도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어제도 보니까 뭐 러셀도 오르고 뭐 월마트도 오르고 뭐 저기 택배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올랐잖아요. 펩시코나 이런 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게 원래는 7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7회 말 8회 초라고 지금 9이닝 정규 시즌에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좀 순환이 되면, 분산이 되면 조금 이게 그 연장전을 갈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이게 중소형주로 갔다가 금융주로 갔다가 가치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동일 가중 493개 종목들 동일 가중으로 한 그거는 안 빠졌잖아요. 어제도. 지금 지수는 S&P 500은 거의 1% 가까이 빠져도. 그러니까 필반이 빠진 거지 그런 종목들은 오른다고요. 네. 그렇게 가면 조금 길게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스닥도 가고 뭐 이러면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강세장의 수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